대를 이을 귀한 몸과 자식 하나 못 낳은 너를 어찌 같은 상에 앉히겠느냐. 시어머니는 갓들인 어린 첩에게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를 5년이나 모신 며느리에게는 식은 찬밥 한 덩이뿐이었지요. 남편마저 등을 돌린 집에서 며느리는 죄인보다 외롭게 그 찬밥을 물에 말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진 시어머니가 첩에게만 상을 차려준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깊은 고을에 하진사댁이라는 오래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붉은 열매를 묵직하게 매달았지요. 이 집은 본래 청렴하기로 고을에 이름난 하진사가 세운 집이었습니다. 하진사는 평생 굽힐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벼슬길에 큰 욕심을 두지 않았고 가진 땅도 많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고을 사람들은 그를 어른으로 받들었습니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을의 힘센 토호가 가난한 백성들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으려 송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마저 토호의 돈에 입을 다물던 때였지요. 그때 홀로 나서서 백성들 편에 선 사람이 하진사였습니다. 땅을 잃으면 사람이 굶고 사람이 굶으면 고을이 무너지요. 어찌 한 사람의 욕심으로 100사람을 죽이려 하시오. 하진사는 직접 붓을 들어 사연을 적고 먼 고을의 어진 관리에게까지 글을 보냈습니다. 결국 토호의 농간이 드러났고 백성들은 빼앗길 뻔한 땅을 지켰지요.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하진사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았습니다. 허나 좋은 사람이 오래 사는 법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진사는 며느리를 본 지 2해 만에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감기 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무언가 긴 말을 남겼다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부인 한 사람뿐이라 무슨 말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집안에 큰 기둥이 쓰러진 뒤 무너지려는 가문을 홀로 떠받친 이가 바로 하진사의 아내 조 부인이었습니다. 조 부인은 그해 50을 훌쩍 넘긴 미망인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서리 같은 흰 가닥이 섞였고 인매는 늘 굳게 다물려 있었지요. 회색빛 무명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 부인을 두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댁노마님은 눈이 무섭다네. 사람 속을 한번 훑으면 거짓말이 안 통한다 하더군. 과연 그러했습니다. 조 부인은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사람을 바라보면 그 눈빛이 가슴 깊은 곳까지 꿰뚫는 듯 했지요. 장터에서 대박을 속이는 장사꾼도 곳간에서 곡식을 빼돌리려던 종도 조 부인 앞에서는 며칠을 못 가 제 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서운 눈빛 속에 깊은 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조 부인 말고도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아들 하서준이요. 또 하나는 그 아내 정다나였습니다. 서준은 그해 30이 된 사내였습니다. 죽은 아비를 닮아 이목구비가 반듯했고 글 공부도 제법 했지요. 효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귀가 너무 얇았습니다. 남이 좋은 말로 추켜 세우면 금세 마음이 들떴고 누가 곁에서 속삭이면 그 말에 쉬이 흔들렸지요.
죽은 하 진사가 살아생전 늘 걱정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마음이 무르다. 무른 마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약이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독이 되는 법인데 그 말이 훗날 어떻게 들어맞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며느리 정다나가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의 27이었습니다. 12폭 비단 한 번 둘러본 적 없는 수수한 무명옷의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화려하다기보다 단정한 쪽이었습니다. 눈썹은 가지런하고 눈매는 서글서글했으며 무엇보다 그 눈빛이 맑았습니다. 다나는 5해 전 꽃다운 22에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다나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시아버지 하진사가 병으로 누웠을 때는 밤을 새워 약시중을 들었지요. 시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도 다나였습니다. 하진사는 눈을 감기 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의 손을 잠시 잡았다 합니다. 다나야, 너는 이 집의 복이다. 명심하거라. 다나는 그 말을 평생의 보배로 가슴에 새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다나는 한결같았지요. 시어머니 조 부인을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남편 서준을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런 다나에게 단 하나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5해가 되도록 다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그늘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허나 1해가 가고 2해가 가고 어느덧 5해가 흐르자 그 그늘은 다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가 되었지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문중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갓집 큰일이 있어 문중 사람들이 하진사 댁에 모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머리가 희끗한 문중 어른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꺼냈지요. 허허, 이 댁도 참으로 딱하게 됐소. 진사 같은 어른의 대가 여기서 끊긴다니. 그 말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가 외아들이고 며느리는 5해가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이러다 제사 모실 사람도 없게 생겼지 뭐요. 부엌에서 상을 차리던 다나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손에 든 놋그릇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나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상을 날랐을 뿐입니다. 문중 어른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모진 줄은 아오. 허나 가문이 먼저요. 마땅한 자리에서 첩이라도 하나 드려야 하지 않겠소. 안 그렇소, 조 부인. 방 안의 모든 눈이 조 부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조 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굳게 담은 인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이윽고 조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문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지 핏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중 어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핏줄이 없으면 가문이 어찌 이어진단 말이오? 조 부인은 조용히 며느리 다나가 서 있는 쪽으로 눈길을 한 번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요. 허나 정은 피보다 진한 법입니다. 그 이치를 모르면 핏줄이 열이라도 가문은 무너집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상을 나르던 다나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허나 다나 역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자신을 두둔해 주시는가 싶어 잠시 가슴이 따뜻해졌을 뿐이지요. 그러나 다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조 부인이 며느리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닥쳐올 모진 세월을 견디게 할 단 하나의 등불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등불의 참뜻을 다나가 깨닫기까지는 너무도 길고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중 사람들이 돌아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섰다가 사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누가 사당에 있는가 싶어 가만히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조 부인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조 부인은 죽은 남편 하 진사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고 있었지요. 영감, 나 혼자 이 집을 지키기가 참으로 버겁구려. 조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서리빨 같은 위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늙고 지친 한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문중에서 또 첩을 드리라 합디다. 영감, 나는 대체 어찌해야 옳단 말이오. 이 늙은 것이 무얼 할 수 있겠소. 다나는 차마 더 듣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운 뒷모습이 가슴에 박혔지요. 다나는 그날 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나만큼이나 힘드신 괴로구나. 내가 더 잘 모셔야지. 어떻게든 이 집의 보탬이 되어야지. 다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던가요. 바로 그 무렵 멀리 한양길을 다녀온 서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의 뒤로 처음 보는 젊은 여인 하나가 다소곳이 따라 들어왔지요. 다홍빛 비단 치마에 분 냄새가 은은히 풍기는 눈이 부시게 어여쁜 여인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다나의 손에서 빗자루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다나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조 부인 앞에 그 여인을 데려가 절을 시켰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은 매향이라 합니다. 한양에서 인연이 다 첩으로 드리려 합니다. 매향이라 불린 여인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는 갓 22이나 되었을까요? 살결은 갓 빚은 백설기처럼 희고 눈썹은 가는 붓으로 그린 듯했지요. 고개를 들 때 살짝 흘리는 눈웃음에는 사내의 넋을 빼놓을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매향이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목소리마저 꾀꼬리처럼 곱고 간드러졌습니다. 서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누가 봐도 단단히 빠져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조 부인은 그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허나 그 매서운 눈은 매향의 얼굴부터 손끝까지, 그리고 마당을 훑은 그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듬었습니다. 매향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도 그 시선만은 부지런히 집 안을 살피고 있었지요. 안방의 크기는 어떠한지, 곳간문은 어디에 있는지, 마당에 놓인 녹그릇은 몇 점이나 되는지, 마치 값을 매기는 장사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조 부인의 눈매가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조 부인은 곧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와 짧게 말했습니다. 먼 길 왔으니 우선 쉬어라. 그뿐이었습니다. 반기지도 내치지도 않는 그 한마디에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머니가 호통이라도 칠까 내심 마음을 졸였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다나는 마당 한 구석에서 떨어진 빗자루도 줍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허나 다나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첩을 드리는 것은 대를 잇기 위함이니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탓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랴. 다나는 그날 저녁 손수매향의 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행여 새 식구가 불편할까 마음을 쓴 것이지요. 먼 길 오느라 고단했겠네.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거든 말하게. 다나가 진심으로 대하자 매향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형님은 참 마음씨가 고우시네요. 말은 고왔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지요. 다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동자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 미묘한 기운을 느꼈지만 설마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매향이 하진사댁에 들어온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영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또 어떻게 약점을 파고드는지 본능처럼 아는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다름 아닌 남편 서준이었습니다. 매향은 서준 앞에서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서준이 아침에 글을 읽으면 매향은 옆에 다소곳이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서준이 무슨 말을 하든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지요. 서방님은 어쩌면 그리 글을 잘 읽으셔요.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선비님들도 서방님만 못하던 거려. 서준이 헛기침을 하며 입가를 슬쩍 올렸습니다. 귀가 얇은 서준에게 매향의 입에 발린 말은 꿀처럼 달았지요. 저녁이면 매향은 직접 술상을 보아 서준의 방으로 들였습니다. 가는 손으로 술을 따르고 노래를 한 자락 뽑기도 했지요. 그 모습에 서준은 날이 갈수록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본처 다나를 대하는 서준의 태도는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길이 뜸해지는 정도였습니다. 다나의 방에 들지 않는 밤이 하루 이틀 늘어갔지요. 다나가 옷을 새로 지어드려도 서준은 건성으로 받았고 다나가 조심스레 말을 붙여도 시큰둥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통뵙기가 어려워서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별일 없소. 그만 좀 하시오. 사내가 바깥일로 바쁜 게지 일일이 안방에 보고할 일이오? 서준은 그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매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나는 닫히는 방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한 지붕 아래 사는데도 남편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나는 그 거리가 마치 천리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나를 정말로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향은 서준 앞에서는 순하디 순한 양이었지만 다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나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매향이 다가와 곁에 앉았지요. 그러고는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서방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하고는 도통정이 안 붙는다고. 5해를 살았어도 남 같다고요. 다나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매향은 슬쩍 다나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 형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도 형님은 이 집 본처시잖아요. 비록 자식은 없으셔도요.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다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무어라 받아치고 싶어도 자식이 없다는 그 말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매향은 그런 다나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집요하게 후벼 팠지요. 매향의 약올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일부러 서준에게 살갑게 굴며 다나를 못 본 척했고
마당에서 마주치면 들으란 듯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나가 정성껏 지은 반찬에는 어머, 이건 좀 짠데요. 하고 젓가락을 놓았지요. 하루는 다나가 시어머니 조 부인의 약을 다리고 있는데 매향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님은 참 부지런도 하셔라. 그렇게 애를 써도 빈손인 게 안쓰럽네요. 정말. 다나는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럽고 또 서러웠지요. 남편의 마음은 떠나갔고 첩은 날마다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래도 다나는 누구에게도 이 서름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고하자니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두려웠고 친정은 멀어 기댈 곳도 없었지요. 다나가 유일하게 마음을 기댄 곳은 늙은 유모, 사몰 어멈이었습니다. 사몰 어멈은 다나가 시집 올 때부터 곁에서 다나를 돌본 늙은 종이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다나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부엌에서 우는 다나를 발견한 사몰 어멈은 아무 말 없이 다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씨, 울지 마셔요. 이 늙은 것이 다 봅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들어와서 집안을 흔드는 것을요. 어멈 나는 정말 이 집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자식도 못 낳고 서방님 마음도 못 붙들고. 그런 말씀 마셔요, 아씨. 돌아가신 진사 어른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씨가 이 집의 복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른 눈이 틀린 적이 있던가요? 다나는 그 말에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시린 바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조 부인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 부인은 안방 깊숙이 앉아 좀처럼 밖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그 매서운 눈만은 집안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지요. 매향이 서준을 어떻게 홀리는지, 다나 앞에서 어떻게 표변하는지, 그 가는 눈이 곳간을 어떻게 훔쳐보는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조 부인은 도무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매향을 나무라지도 다나를 두둔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깊은 안방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헤아리는 듯한 얼굴로 며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종들은 그 속을 알 수 없어 저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노마님께서 요즘 통 말씀이 없으셔. 글쎄 말일세. 새로 온 사람이 마음에 드시는 겐지 안 드시는 겐지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던 어느 밤 조 부인은 홀로 사당을 찾았습니다. 죽은 남편 하 진사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굳게 담은 그 입에서는 끝내 아무 말도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조 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그 얼굴에는 무언가 깊은 결심을 굳힌 듯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허나 그 결심이 무엇인지는 그날 밤 이 집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나도 서준도 매향도 심지어 늙은 사몰 어멈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 부인은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을 벌이게 됩니다. 매향이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조 부인이 온 식구를 안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나와 서준 그리고 매향이 나란히 앉자 조 부인이 무거운 입을 열었지요. 오늘부터 이 집 살림은 매향이가 맡는다.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나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림이라니요. 곳간 열쇠와 곡식 관리, 종들을 부리는 일까지 안방마님인 자신이 5해 동안 도맡아 온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갓 들어온 첩에게 넘기라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 부인은 다나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지요. 못 들었느냐? 꽃간 열쇠를 매향이에게 내주어라. 너는 이제 부엌일이나 거들면 된다. 어머님, 어찌 그런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 다섯 해를 살림을 맡겼는데 이 집에 무엇이 늘었느냐. 대도 못 잇고 살림도 그 모양인데 무얼 더 맡기겠느냐. 다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섯 해 동안 그 누구보다 알뜰히 살림을 꾸려온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매정했지요. 옆에 앉은 매향의 입꼬리가 보일 듯 말 듯 올라갔습니다. 서주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내가 가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어머니의 서슬 푸른 명을 거스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곁에 앉은 매향이 살그머니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자 서주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서준의 그 한마디에 다나는 마지막 기댈 곳마저 잃었습니다. 그날로 곧간 열쇠는 매향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풀어 매향에게 건넸지요. 매향은 그것을 받아들며 다나의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부엌일 깔끔히 해주시고요. 호호. 다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3월 어멈을 붙들고 처음으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어멈, 나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어머님께서 어찌 이러시는지. 첩이 들어온 것까지는 내 탓이라 여겼지만 살림까지 빼앗기다니.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던가. 3월 어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씨, 노마님이 어찌 저러시는지 이 늙은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른이 본디 매서운 분이긴 해도 사리에 어긋난 적은 없으셨는데요. 내가 어머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 무엇이 잘못인지 알아야 고치지 않겠어. 허나 3월 어멈이 다나의 손을 잡고 만류했습니다. 아씨, 지금 노마님의 심기를 거스르시면 안 됩니다. 저 매향이라는 것이 그 틈을 노릴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시는 게.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나의 마음을 더욱 흔든 것은 매향의 부추김이었습니다. 다음 날 매향은 빨래터에서 다나를 마주치자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지요. 형님, 제가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형님께 너무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형님 같으면요, 가만 안 있겠어요. 친정에라도 잠시 다녀오시든가 서방님께 따끔하게 말씀이라도 하시든가요. 다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다나가 시어머니나 서준과 척을 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나가 집을 비우거나 분란을 일으키면 그만큼 매향이 안방을 차지하기 쉬워질 테니까요. 허나 다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닐세. 어머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내가 부족한 탓이니 더 마음을 다해 모실 뿐이네. 매향의 얼굴에 잠시 짜증이 스쳤습니다. 다나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니 약이 올랐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나가 곧간 열쇠를 빼앗긴 지 며칠 뒤 마침내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저녁 밥상을 차릴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다나가 정성껏 상을 차리고 있는데 조 부인이 들어와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매향이 상은 따로 차려라. 고깃국에 전이며 나물이며 빠짐없이 올리고 다나는 시키는 대로 매향의 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어머님, 그러면 제 상은? 조 부인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식은 밥 한 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너는 저 찬밥이면 된다. 다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어찌 같은 식구인데. 조 부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같은 식구, 대를 이을 귀한 몸과 자식 하나 못 낳은 너를 어찌 같은 상에 앉히겠느냐. 매향이는 이 집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 너는 그저 부엌대기일 뿐이고. 그 말은 다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조 부인은 더는 말이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향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제 상 앞에 앉아 다나를 흘끔 보며 입을 가리고 웃었지요. 형님, 어머님 말씀 잘 들으셔야겠어요. 호호. 그날 저녁 매향의 방에서는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준마저 그 강에서 매향과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리고 다나는 아무도 없는 차디찬 부엌 바닥에 홀로 앉아 식은 찬밥을 물에 말아 넘겼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래도 다나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행여 그 소리가 새어나가 매향에게 비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구나. 다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것은 이 집의 법이 되었습니다. 매향에게는 날마다 진수성찬이, 다나에게는 날마다 식은 찬밥이 주어졌지요. 조 부인은 마치 다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철저히 매향만을 위했습니다. 다나의 처지는 하루가 다르게 비참해졌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일어나 불을 지피고 온 식구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안방마님이었던 여인이 이제는 종보다도 못한 부엌대기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것은 찬밥 한 덩이와 멸시뿐이었습니다. 빨래터에 나가면 동네 안악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댁 안방마님이 부엌대기가 됐다네. 첩한테 안방 내주고 본처는 찬밥 신세라지.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려. 다나는 못 들은 척 방망이질만 더 세게 했습니다. 허나 그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등에 꽂히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명절이 되어 차례를 지낼 때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차례상은 다나가 밤을 새워 제 손으로 다 차렸는데 정작 안주인 자리에서 저를 올리는 것은 매향이었지요. 다나는 돛돌 아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다나는 홀로 우물가에 나가 두레박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달이 비친 물 위로 초췌해진 제 얼굴이 흔들렸지요. 서방님은 이제 내 얼굴도 잊으신 듯하다.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어찌 이리 멀까. 다나는 그렇게 깊은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나가 찬밥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마침 조 부인이 그 그릇을 직접 다나에게 건넸습니다. 여느 때처럼 차가운 얼굴로요. 받아라. 다나는 두 손으로 그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나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 식은 찬밥 그릇 아래 무언가가 가만히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나는 서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릇을 받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릇 밑을 살펴볼 마음의 여유 같은 것은 그때의 다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조 부인은 부엌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읽어낼 수 없었지요. 노여움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이윽고 조 부인은 차갑게 돌아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식은 찬밥 그릇 밑에 가만히 놓여 있던 무언가의 정체를 다나가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길고도 긴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찬밥 신세가 된 다나에게 그래도 단 한 사람 마음 붙일 곳이 있었으니 바로 늙은 유모 사몰 어멈이었습니다. 사몰 어멈은 밤이 깊으면 슬그머니 부엌으로 와 품속에 감춰온 것을 다나 앞에 내밀곤 했지요. 아씨, 이거라도 좀 드세요. 낮에 노마님 상에 올렸던 것인데 손도 안 대신 거예요. 그것은 따뜻한 시루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나는 그 떡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어멈,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자네가 곤란해져. 들키긴 누가 들켜요. 이 늙은 것이 그래도 눈치 하나는 빠릅니다. 어서 드세요. 아씨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다나는 떡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떡이 목을 넘어가자 참았던 눈물이 또르르 흘렀지요. 어멈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차라리 내가 이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머님도 서방님도 이런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사몰 어멈이 다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그런 말씀 마셔요. 돌아가신 진사 어른께서 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의 값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요. 아씨는 이 집에서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오셨어요. 하늘이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하늘이 안다고 정말 그럴까? 암요. 진사 어른 말씀이 틀린 적이 있던가요? 아씨는 이 집의 복입니다. 노마님이 지금은 모질게 구셔도 다 끝이 있을 거예요. 이 늙은 것은 그렇게 믿습니다. 3월 어멈의 그 투박한 위로가 다나에게는 캄캄한 밤의 등불 같았습니다. 다나는 그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견뎌야지. 견디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날 밤 두 사람이 부엌에서 나눈 정은 훗날 이 집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끈이 됩니다. 허나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였지요. 한편 살림 권한을 손에 쥔 매향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방자해졌습니다. 매향은 곳간 열쇠를 차고 다니며 마치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굴었습니다. 종들을 함부로 부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통을 쳤지요. 하루는 어린 종 하나가 마당을 쓸다가 매향의 치맛자락에 흙을 튀겼습니다. 매향은 대뜸 종아리를 걷어붙이라며 종을 다그쳤지요. 이 못된 것, 감히 내 옷에 흙을 묻혀 썩 종아리 걷지 못해. 마침 그 광경을 본 다나가 황급히 달려와 매향을 말렸습니다. 매향이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말게. 내가 옷을 빨아줌세. 그러자 매향이 다나를 향해 눈을 흘기며 쏘아 붙였습니다. 형님은 빠지세요. 이 집 살림은 이제 제가 맡았어요. 종을 어찌 부리든 형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부엌대기는 부엌에나 계시면 될 것을. 다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엌대기라는 말이 또다시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어린 종이 다나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나는 결국 그 어린 종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 흙 묻은 옷을 대신 빨아주었습니다. 마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마님까지.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서 가서 일 보거라. 어린 종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다나에게 꾸벅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린 종은 다나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지요. 매향의 횡포는 곳간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매향은 곳간 문을 제 마음대로 여닫으며 곡식과 은부치를 함부로 꺼냈습니다. 좋은 옷감이 들어오면 제 치마를 짓는 데 썼고 귀한 약재가 들어오면 제 몸보신에 썼지요. 곳간의 재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매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다나가 부엌일을 하다 우연히 곳간 앞을 지나는데 매향이 종에게 무어라 은밀히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발설하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 종은 겁에 질려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다나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곳간 일은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더 캐묻지 못했지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곳간이 그렇게 비어가는데도 조 부인은 매향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살갑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향아, 요즘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곳간 일은 내 뜻대로 하거라. 내 너를 믿는다. 어머님, 황송합니다. 매향이 이 집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어요. 매향은 시어머니가 제 편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마음을 놓고 점점 더 대담해졌지요. 하루는 매향이 안방에 들어 조 부인에게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어쩜 그리 답답한지 몰라요. 종처럼 일만 할 줄 알았지 사람 마음 살필 줄을 모르잖아요. 어머님 같은 어른을 모시려면 저처럼 눈치가 빨라야 하는데 말이에요. 조 부인은 빙긋 웃으며 매향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다나 그 아이는 미련해서 탈이지. 너만 한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 매향은 신이 나서 다나의 흉을 한참이나 늘어놓았습니다. 조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지요. 마침 그 광경을 약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가던 다나가 문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지요. 시어머니마저 저토록 매향의 편이 되어 제 흉에 맞장구를 치니 이제 정말 이 세상 천지에 제 편은 하나도 없는 듯 했습니다. 다나는 차마 방에 들지 못하고 약사발을 든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무렵 다나의 외로움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서주는 이제 다나의 처소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매향의 방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늘었고 어쩌다 마당에서 다나와 마주쳐도 본 척 만척 지나쳤지요. 다나가 용기를 내어 말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서방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요? 바쁘니 짧게 하시오. 곳간 일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매향이가. 그러자 서준의 미간이 대번에 찌푸려졌습니다. 또 매향이 흉을 보려는 게요. 부인 사람이 어찌 그리 속이 좁소. 매향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웃음이 도는데 부인은 어찌 트집만 잡으려 드는 게요. 서방님, 그게 아니라 그만하시오. 듣기 싫소. 서주는 매정하게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또다시 우물가에 홀로 앉았습니다. 달빛이 우물 안에 가득 고여 있었지요. 다나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한 모금 떠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다나는 사당 쪽을 향해 나직이 불렀습니다. 죽은 시아버지 하진사를 떠올린 것이었지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이 집에 복이라 하셨지요. 한데 다나는 지금 이 집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도 못 낳고 살림도 빼앗기고 찬밥 신세의 서방님 마음마저 잃었습니다. 다나가 무얼 그리 잘못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감나무 잎사귀가 사그락거릴 뿐이었지요. 다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보다 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나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매향은 또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매향은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왜 이리 늦었소?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떠돌이 장사꾼 행세를 하는 변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매향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종년 하나가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요. 일은 잘 되어 가요. 시어미는 완전히 내 편이고 본처는 찬밥 신세로 내쳐졌어요. 곳간 열쇠도 내 손에 있고요. 변서방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잘했군. 그래, 물건은 얼마나 빼냈나. 조금씩 빼고 있어요. 한꺼번에 빼면 표가 나니까. 곡식이며 은붙이며 차근차근 넘겨드릴 테니 조급해 마세요. 조급은 무슨. 다만 큰 거 한탕을 잊지 말게. 이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 하지 않았나. 매향의 눈이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럼요. 그 가보만 손에 넣으면 우리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본처를 완전히 짓밟아 내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한참이나 속닥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그날 밤 집안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방 깊은 곳에서 좀처럼 잠들지 못한 채 어둠을 응시하던 한 사람만은 말입니다. 변서방과 손을 맞잡은 매향은 이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곳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매향은 곡식 가마니를 헐어변 서방에게 넘겼고 은수저며 노그릇이며 감나가는 것들을 하나둘 빼돌렸지요. 워낙 영악하게 조금씩 빼는 터라 겉으로는 표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매향은 빼돌린 자리를 메우는 일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곳간 장부에는 그럴듯한 핑계를 적어 넣었지요. 쥐가 곡식을 축냈다거나 제사에 썼다거나 종들 세경으로 나갔다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누가 봐도 모를 거야. 매향은 흐뭇하게 장부를 덮었습니다. 허나 매향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조 부인이라는 어른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곳간의 물건이 줄어드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조 부인이 어찌 된 셈인지 매향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들이 곳간이 비어간다고 수군거려도 조 부인은 그저 못 들은 척 안방에 들어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그 속을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노마님께서는 어찌 저 도둑질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고. 설마 정말 모르시는 겐가. 허나 조 부인의 굳게 담은 입은 끝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다나의 처지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본처 다나를 완전히 짓밟아
내쫓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야 명실상부 안방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매향은 다나를 향한 멸시와 모함을 한층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루는 매향이 서준과 조 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다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매향은 짐짓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운을 뗐지요. 요즘 곳간에서 자꾸 물건이 비더라고요. 곡식이며 은붙이며 아무래도 누가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집안에 도둑이 들었단 말이냐? 도둑이라기보다는 집안 사람 중에 누가? 매향은 말끝을 흐리며 슬그머니 다나 쪽으로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다나에게로 쏠렸지요. 다나는 너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향이 지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나는 곳간 근처에도 가지 않네. 열쇠도 자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어머,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이라 했어요? 호호. 너무 발끈하시는 거 보니 괜히 제가 다 민망하네요. 매향은 교묘하게 다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직접 도둑이라 지목하지는 않으면서도 모두의 의심이 다나에게 향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여라.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곳간 일은 매향이 내가 맡고 있으니 내가 잘 단속하면 될 일이다. 다나는 곳간 출입을 안 한 지 오래니 그 아이를 두고 할 말은 아니지. 뜻밖에도 조 부인이 다나를 두둔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매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지요. 예, 어머님. 제가 더 잘 단속하겠어요. 다나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늘 자신을 모질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이 순간만은 자신의 편을 들어준 듯 했으니까요. 허나 다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려니 여겼지요. 매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편이라 믿었던 시어머니가 어째서 이 순간만 본처를 감싸는지 도무지 그 속을 헤아릴 수 없었지요. 허나 깊이 따질 겨를도 없이 그날의 일은 그렇게 어물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매향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변서방을 다시 만났습니다. 본처를 도둑으로 몰려했는데 시어미가 막아섰어요. 그 여자가 곳간 출입을 안 한다고요. 변서방이 혀를 찼습니다. 그깟 본처 하나를 못 내쫓는단 말인가. 두고 봐요. 곳간 물건으로 안 되면 더 큰 걸로 뒤집어 씌우면 되죠. 이 집 가보 말이에요. 그걸 본처 방에서 나오게 만들면 시어미가 막을 재간이 없을 거예요. 변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보라, 그거 좋은 생각이군. 한 번에 두 가지를 잡는 셈이지. 본처도 내쫓고 가보도 손에 넣고. 매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큰 판을 벌일 테니. 두 사람의 음모는 점점 더 깊고 위험해졌습니다. 한편 이 모든 풍파 속에서도 다나는 묵묵히 제 본분을 다했습니다. 찬밥을 먹으면서도 식구들의 밥은 정성껏 지었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시어머니, 조 부인의 약시중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조 부인이 곧불에 걸려 며칠을 앓았습니다. 매향은 시어머니가 알아눕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살림을 맡았으면서도 병든 시어머니 약 한 첩 다릴 줄 몰랐습니다. 병상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찬밥 신세의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밤을 새워 약을 다리고 미음을 쑤어 조 부인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토록 박대했어도 다나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지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조금만 일어나 보셔요. 조 부인은 가물가물한 정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는 것이 매향이 아니라 다나라는 것을 보고 조 부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머님께서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요. 어서 약 드셔요. 다나는 조심스레 약사발을 들어 조 부인의 입가에 댔습니다. 조 부인은 그 약을 한 모금 받아 마셨지요. 그 순간 다나는 보았습니다. 늘 서리빨같이 차갑던 시어머니의 눈가에 무언가 촉촉한 것이 어리는 것을요. 어머님, 어디 더 편찮으셔요? 아니다. 약이 써서 그런 게다. 조 부인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말했지요. 그만 가서 쉬어라. 네, 할 일이나 하고. 다나는 영문을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약사발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은 조 부인은 다나가 나간 방문을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어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빈방의 어둠만이 알 뿐이었지요. 이윽고 병이 나은 조 부인은 다시 예전의 그 차가운 시어머니로 돌아갔습니다. 다나에게는 여전히 찬밥이 주어졌고 매향에게는 여전히 진수성찬이 차려졌지요. 다나는 병상에서 시어머니가 잠시 내비쳤던 그 묘한 눈빛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지. 어머님께서 나 때문에 마음 쓰실 리가 있나. 그렇게 다나의 외로운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이미 운명의 큰 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판이 머지않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집히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가 하 진사댁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매향이 큰 판을 벌였습니다. 하 진사댁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가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하 진사가 평생 아끼던 벼루와 문진이었지요. 명나라에서 건너온 단계연이라는 귀한 벼루로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조 부인이 사당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두고 명절에만 꺼내어 닦던 보물이었지요. 매향은 바로 그 가보를 노렸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매향은 아무도 모르게 사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셔져 있던 벼루와 문진을 보자기에 싸서 빼냈지요. 매향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탐욕이 그 떨림을 이겼습니다. 매향은 그 가보를 변 서방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매향에게는 더 음흉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향은 그 보자기를 들고 다나가 잠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나의 방 한 구석, 낡은 반다지 안에 그 가보를 깊숙이 숨겨 넣었지요. 다나는 고된 일에 지쳐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본처 내 자리는 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매향은 이를 터뜨렸습니다. 매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으로 달려가 조 부인과 서준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지요. 어머님, 서방님, 큰일 났어요. 사당에 모셔둔 가보가 진사 어른 벼루가 사라졌어요. 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어라, 아버님 벼루가 없어졌다고? 제가 아침에 사당을 청소하러 갔다가 텅 빈 자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귀한 갑오를 누가?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종들이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매향이 짐짓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님,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어젯밤에 제가 형님 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밤중에 형님이 무얼 하시나 싶었는데 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부인 방을 뒤져보아라. 종들이 다나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다나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지요.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제 방을 어찌? 가만히 있으시오. 종들이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반다지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갑오가 나왔지요. 종이 그것을 꺼내 들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찌 제 방에서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서방님. 닥치시오. 서준의 호통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내 부인을 믿었거늘 어찌 아버님의 갑오를 훔쳐 숨길 수가 있단 말이오. 곳간 물건이 사라진 것도 다 부인 짓이었구려. 아니에요, 서방님.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 증거가 이리 눈앞에 있는데 무슨 모함이란 말이오. 다나는 서준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셔요. 저는 어젯밤 곤히 잠들었을 뿐입니다. 누가 제 방에 이것을 넣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5해를 함께 산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믿어주셔요. 허나 귀가 얇은 서준은 이미 매향의 모함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 갑오가 떡하니 나왔으니 더 의심할 것도 없다 여겼지요. 정이라니. 도둑질을 한 사람과 무슨 정을 논한단 말이오. 부인 같은 사람을 어찌 이 집에 둘 수 있겠소. 곁에서 매향이 짐짓 하나를 감싸는 척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 그래도 형님인데 너무 모질게 하지 마셔요. 사정이 오죽했으면 자식도 없으시고 마음 둘 데가 없으셨던 게지요. 말은 감싸는 듯 했지만 실은 다나의 죄를 못 박는 한마디였습니다. 다나는 그 교묘함에 치를 떨었지요. 매향이, 자네가 이런 짓을. 어머, 형님. 또 저를 잡으시네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곳간 열쇠 좀 맡았다고 다 제 탓을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하세요, 정말. 매향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한 척을 했습니다. 서준은 그런 매향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지요. 다나의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줄곧 침묵하던 조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박대했어도 시어머니라면 진실을 가려주리라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머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믿어주시지요? 조 부인은 다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다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것이었지요. 갑오가 내 방에서 나왔으니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참으로 실망이다. 내 너를 이만큼이라도 거두었거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단 말이냐. 다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 다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가 다나를 도둑으로 손가락질했지요. 다나는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부인을 어찌할까요? 종의 물음에 서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우선 광에 가두어라. 친정으로 내쫓든 관아에 넘기든 처분은 내 나중에 정하겠다. 종들이 다나를 끌고 갔습니다. 다나는 발버둥조차 치지 못했지요. 끌려가는 다나의 뒤로 매향의 입가에 떠오른 승리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되찾은 갑오는 매향이 도로 제 손에 넣었습니다. 서방님, 이 귀한 것을 또 잃으면 큰일이지요. 살림을 맡은 제가 단단히 간수하겠어요. 그럴듯한 말로 서준을 안심시키고는 갑오를 제 방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다나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쓴 그 갑오를 이제는 도둑질의 마지막 목표로 제 품에 챙긴 셈이었지요. 다나는 어둡고 차가운 광에 갇혔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쥐가 구석에서 부스럭거렸지요. 다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을까?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5해 동안 이 집을 위해 바친 정성이 도둑이라는 누명 하나로 모두 짓밟혔지요. 친정도 멀어 기댈 곳이 없고 남편은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도 내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다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 견디면 언젠가 알아주리라는 희망. 그 모든 것이 그 차가운 광 속에서 산산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날 밤, 광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3월 어멈이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광 문틈으로 다나를 들여다보며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아씨, 이 늙은 것이 아무 힘이 없어 아씨를 이리 만들고, 흑흑. 어멈 자네라도 와주어 고맙네. 한데 나는 이제 글렀나 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 아씨, 정신 차리셔요. 아씨는 결백하잖아요.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셔요. 예. 다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견뎌서 무엇 하나. 견디면 알아준다더니 견디고 견뎌도 돌아오는 건 누명뿐인데. 3월 어멈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광문에 매달려 올 뿐이었습니다. 다나가 광에 갇혀 절망하던 바로 그 밤, 매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또다시 담장을 넘었습니다. 변 서방이 어둠 속에서 그를 맞았지요. 들었소. 일이 아주 잘 되어 간다던데. 그럼요. 본처는 도둑으로 몰려 광에 갇혔어요. 곧 관아로 넘겨질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영영 이 집으로 못 돌아오는 거죠. 매향은 들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판만 남았어요. 갑오는 이미 내 손에 있고 곳간에 남은 은 붙이며 패물이며 감나가는 건 죄다 추렸어요. 사흘 뒤 밤에 그걸 전부 챙겨서 함께 뜨는 거예요. 이 집이 텅 비도록 싹 쓸어서요. 변 서방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사흘 뒤라 좋아. 한밤중에 담을 넘어 짐을 받겠네. 한데 본처 그 여자는 어쩔 셈인가. 살아서 입을 놀리면 뒤탈이 생길 텐데. 걱정 마세요. 떠나기 전에 관아 포졸에게 찔러둘 거예요. 그 여자가 갑오까지 훔친 큰 도둑이라고요. 우리가 사라진 뒤의 죄는 모두 그 여자가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사흘 뒤 하 진사댁을 송두리째 거덜내고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씌운 채 사라질 작정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실은 누군가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바로 그 사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흘이 다하는 밤,
덫에 걸리는 것이 과연 누구일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다나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던 그 밤, 다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힌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원망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에 갇힌 다나는 사흘째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웅크린 다나의 몸은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정신마저 가물가물했지요. 다나는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부질없게만 느껴졌지요. 이렇게 누명을 쓴 채 끝나는 게 내 운명인가? 다나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죽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나야, 너는 이 집의 복이다. 명심하거라. 5해 전 하진사가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다나의 흐릿하던 두 눈에 천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라고. 다나는 그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러자 무너졌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났지요. 그래. 나는 결백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건 누명을 인정하는 것이야. 죽어도 결백을 지켜야지. 진사 어른의 며느리답게 떳떳하게. 다나는 흙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갇힌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죽어 있지 않았지요. 누더기를 걸친 처지였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안방에서는 조 부인이 홀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조 부인의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책장을 넘기면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지요. 곳간에서 사라진 물건이 무엇인지, 매향이 어떤 거짓 핑계를 둘러댔는지, 한밤중 뒷문이 열린 날짜가 언제였는지. 조 부인이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밤마다 홀로 적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부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향이 이 집에 첫 발을 들이던 바로 그날, 그 가는 눈이 안방이 아니라 곳간을 훑던 그 순간부터 조 부인은 저것이 첩이 아니라 영악한 도둑임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지요. 허나 증거가 없었고 아들은 이미 홀려 무슨 말을 한들 듣지 않을 터였습니다. 섣불리 내치려 들면 도둑은 더 깊이 숨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조 부인은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가장 어렵고도 외로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머지않아 모두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 부인은 며느리에게조차 속내를 한 자락 비치지 않은 채 그 모진 오해를 홀로 견디며 도둑의 꼬리가 길어지기만을 기다려 온 것이었지요. 조 부인은 그 책을 가만히 덮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로구나. 매향이 내가 모든 걸 챙겨 도망치기로 한 날이. 조 부인이 그날을 콕 집어 안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조 부인은 매향이 한밤중에 뒷문을 드나드는 것을 진작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입이 무거운 늙은 종 하나를 시켜 며칠간 매향의 뒤를 몰래 밟게 했던 것입니다. 그 종이 담장 너머에서 오가는 밀담을 고스란히 엿듣고 사흘 뒤 밤 매향이 온 재물을 쓸어 달아나기로 했다는 것까지 낱낱이 일러 바친 것이었지요. 조 부인은 이미 며칠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쳐 두었습니다. 고을 관아의 포교에게 은밀히 사람을 넣어 매향과 변서방의 음모를 일러 두었지요.
죽은 남편 하 진사가 생전에 베푸는 덕으로 관아에는 아직 그 어른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 부인은 변서방이라는 자의 정체도 진작에 알아냈지요. 변서방은 떠돌이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하 진사와 송사로 맞붙었다. 패가 망신한 그 토호 집안의 끈아풀이었습니다. 하 진사에게 땅을 빼앗길 뻔했던 원한을 품고 그 집안의 재물을 노려 매향을 들여보낸 것이었지요. 재물과 복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살려준 백성들의 땅을 너희가 원수로 갚으려 들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조 부인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매향과 변서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그동안 추려둔 폐물과 은부치를 보따리에 쌌고 누명을 씌우는 데 썼다가 도로 챙겨둔 갑옷까지 단단히 꾸렸지요. 변서방은 담장 밖에서 짐을 받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도 작별이군요. 시어미도 본처도 다들 안녕히. 매향은 마지막으로 안방 쪽을 향해 비웃음을 흘리고는 보따리를 들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변서방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매향이 보따리를 담 위로 넘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매향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 조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횃불을 든 종들과 그리고 관아의 포교와 포졸들이 늘어서 있었지요. 매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러니까. 어머님이라. 그 입으로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다니 참으로 뻔뻔하구나. 조 부인이 한 걸음 다가서며 손에 든 작은 책을 펼쳤습니다. 보름 초일의 날 곡식 2가마, 20날 은수저 10벌, 20일의 날 놋그릇 1짝. 모두 내가 빼돌려 저 담밖에 변서방에게 넘긴 것들이다. 쥐가 축냈다. 제사에 썼다. 그달엔 제사도 없었느니라. 매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모함이에요. 저는. 모함. 조 부인이 손짓을 하자 포졸들이 담 밖에서 한 사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변서방이었지요. 도망치려다 미리 매복해 있던 포졸들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었습니다. 변서방의 손에는 매향이 방금 넘긴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서방은 살기를 찾으려 바닥에 엎드려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다 저 매향이가 꾸민 일입니다. 저 여자가 먼저 이 집 재물을 털자고 했고, 본처에게 누명을 씌우자 한 것도 저 여자입니다. 소인은 그저.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매향이 변서방에게 악을 썼지만 변서방은 제 목숨을 부지하려 더욱 매향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함께 도망치자던 두 사람은 막상 덜미가 잡히자 서로를 헐뜯기 바빴지요. 조 부인은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신 진사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다. 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유서를 펼쳤지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다. 곳간보다 사람을 지켜라. 재물은 잃어도 다시 얻으나 사람을 잃으면 가문도 잃는 법이다. 우리 영감은 이미 다 내다보셨던 게다. 언젠가 이 집의 재물을 노린 화가 닥치리라는 것을. 그러니 무엇보다 사람을, 우리 다나를 지키라 하셨지. 조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그 유언을 받들어 모진 시어미가 되기를 자처했다. 너 같은 도둑이 우리 다나에게 죄를 씌우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곳간에서 떼어 부엌으로 내려보냈고 멸시받는 찬밥 신세로 만들어 내 칼끝에서 비켜서게 한 것이야. 내가 아무리 다나에게 죄를 씌우려 한들 곳간 출입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곳간을 털었겠느냐. 매향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편인 줄로만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실은 자신을 방심하게 만들어 꼬리를 잡으려는 덫이었음을 말입니다. 이럴 수가. 조 부인이 마지막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도둑질에, 누명에, 가문을 거덜내려 한 죄까지.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자. 그 순간 매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서자 매향은 들고 있던 보따리마저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몸을 돌렸지요. 그리고 제 발로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것도 없었지요. 갑오도 패물도 모두 그 자리에 떨어뜨린 채 빈손으로 주랭랑을 친 것이었으니까요. 변서방은 포졸들에게 묶여 관하로 끌려갔고 매향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진수성찬을 받으며 안방을 차지했던 첩이 사흘째 되던 날 밤 제 발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날이 밝자 광에 갇혀 있던 다나가 풀려났습니다. 종들이 광문을 열고 다나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영문을 모르는 다나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어찌. 그때 늙은 3월 어멈이 달려와 다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씨의 결백이 다 밝혀졌어요. 매향이 그 여우 같은 것이 도둑이었어요. 노마님께서 다 밝혀내셨답니다. 어머님께서. 다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박대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결백을 밝혀냈다니요. 3월 어멈은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의 모든 사연을 다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조 부인이 매향을 첫날부터 도둑으로 꿰뚫어 보았다는 것. 다나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곳간에서 떼어 놓았다는 것. 멸시받는 부엌대기로 만든 것조차 매향의 칼끝에서 다나를 비켜서게 하려는 깊은 뜻이었다는 것. 밤마다 홀로 사당에서 며느리를 지켜달라 빌었다는 것. 그 모든 모진 행동이 실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나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조 부인이 들어섰습니다. 조 부인은 여느 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그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작은 헝겊 보퉁이였습니다. 조 부인은 그것을 다나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아라. 다나가 떨리는 손으로 보퉁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닦인 은가락지 하나와 여러 번 접힌 종이 쪽지들이 들어 있었지요. 쪽지를 펼치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너다. 조금만 견뎌다오. 다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 부인이 등을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찬밥을 줄 때마다 그 그릇 밑에 이것을 넣어 두었다. 행여 내가 보고 마음을 다잡을까 하고. 허나 너는 서러움에 고개만 푹 숙인 채 끝내 한 번도 그릇 밑을 들여다보지 않더구나. 그러면 나는 그것을 도로 거두어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두었지. 차마 말로는 해줄 수가 없었다. 누가 듣고 매향이에게 새어 나갈까 두려워서. 조 부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너를 그리 모질게 박대해야만 너를 살릴 수 있었다. 모진 시어미가 되는 것 말고는 이 늙은 것이 너를 지킬 길이 없었다. 다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차가운 찬밥 한 덩이 밑에 그토록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그 모진 말과 냉대가 모두 자신을 지키려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다나는 조 부인에게 다가가 그 거친 손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질다고, 매정하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흑흑 어머님께서 그토록 홀로 외로이 저를 지켜주셨는데. 다나는 끝내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과 뒤늦게 깨달은 시어머니의 깊은 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조 부인도 더는 차가운 얼굴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쏟았지요. 아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준 내가 참으로 장하다. 우리 아가. 5년의 세월을 가로막았던 얼음이 그제야 두 사람 사이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주근하 진사가 그토록 바랐던 대로 피보다 진한 정이 마침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지요. 어머님, 이 다나, 남은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조 부인은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메마른 얼굴에 처음으로 피어난 따뜻한 봄날 같은 웃음이었지요. 이 모든 광경을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매향의 거짓말에 홀려 5해를 함께한 아내를 도둑으로 몰고 광에 가두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깊은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첩의 치마폭에 놀아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준은 다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다나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무릎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어리석게도 첩의 거짓에 눈이 멀어 부인의 고든 마음을 의심했소. 5해를 한결같이 이 집을 위해 바친 부인을 도둑으로 몰아 광에 가두기까지 했으니 내 무슨 낯으로 부인을 보겠소.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부디 이 어리석은 사내를 용서해 주시오.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 쳤지요. 서러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허나 무릎 꿇은 남편의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다나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다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이제 대를 잇는 일도 아이도 바라지 않소. 그깟 핏줄이 무얼한 말이오. 나는 그저 부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뿐이오. 다시는 부인을 외롭게 하지 않겠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대를 잇겠다며 첩을 들였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아이도 대도 바라지 않는다 하니까요. 다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허나 제게 일에만 시간을 주셔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풀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역시 잘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일해 동안 서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나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새벽이면 다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물을 길어왔으며
다나가 무거운 것을 들면 한 걸음에 달려와 거들었지요. 양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아내를 위했습니다. 그 모습에 다나의 굳었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지요. 일회째 되던 날, 다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셔요. 서주는 다나의 손을 꼭 잡고 거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 진사댁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다나는 안방마님의 자리로 돌아왔고 조 부인과는 친모녀보다 더 살가운 사이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리고 함께 사당을 돌보았습니다. 더 이상 찬밥은 없었습니다. 같은 상에서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었지요. 서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해가 지나도록 그 정성은 한결같았지요. 아내를 아끼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매일같이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른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다나가 아침상을 차리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곁에 있던 3월 어멈이 깜짝 놀라 다나를 살피더니 이내 두 손을 부여잡고 환하게 웃었지요. 아씨, 이건 택이에요. 아씨께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소식을 들은 조 부인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토록 매섭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오냐, 오냐. 우리 다나가 정말 장하구나. 이 집에 경사가 났어. 서주는 기뻐하며 다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나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지요. 부인 고맙소. 허나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도 나는 똑같았을 게요. 내겐 부인이 가장 귀한 보물이니. 다나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5해 동안 자식이 없다는 죄로 천대받던 여인이 이제는 온 식구의 사랑을 받는 안주인이 되었지요. 그 늙은 감나무 아래에서 다나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다나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하진사 댁의 대는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허나 사람들이 두고두고 입에 올린 것은 끊기지 않은 그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시어미를 자처하면서까지 며느리를 지켜 낸 조 부인의 깊은 지혜와 그 모진 세월을 원망 없이 견뎌낸 다나의 고든 마음이었지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늙은 조 부인이 다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얘야, 내 늘 하던 말을 기억하느냐.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다. 핏줄로 이어진 것이 가족이 아니라 정으로 묶인 것이 진짜 가족이니라. 너와 나처럼 말이다. 다나는 그 말에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 밑에 숨겨진 따뜻한 정이 끝내 한 가족을 살리고 하나로 묶은 이야기. 이것이 충청도 하 진사댁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진 행동 뒤에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따뜻한 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